현대 민주정은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종합으로서 구성된다. 또 민주주의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헌법 제정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에 있는 박찬표 교수입니다. 가장 완전한 어떤 민주정체는 모든 시민들이 전적으로 평등한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직접 개입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 원리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다른 어떤 중요한 가치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와 결합해서 민주주의 원리에 제약을 부과하는 그럼으로써 민주주의 문제점을 교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든넬은 이제 사회 속에서 인간은 두 가지 모순적인 요구를 갖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떤 집합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정치적 합의, 즉 국가 속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어떤 것을 해결하는 막강한 권력 뒤에 숨어 있는 어떤 위험에 대한 공포를 동시에 느낍니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통제와 제약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 정체는 이런 모순적인 요구를 상당히 복잡하지만 성공적으로 해결한 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적 인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근본으로 합니다. 사적 영역에서 살아가는 데모스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통치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결정의 절차에 있어서는 단호히 다수결주의적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소수에 대한 어떤 위협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민주주의 원리와 달리 자유주의, 공화주의 원리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구분을 상정을 합니다. 먼저 공화주의에 따르면 사적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에 헌신하는, 즉 공공선에 자신을 헌신하는 어떤 시민적 특성을 요구를 합니다. 이런 요구는 자칫하면 엘리트주의 또는 과두제로 연결될 위험성을 갖습니다. 공화주의와 달리 자유주의는 인간의 어떤 존재의 잠재력이 성취될 수 있는 영역은 사적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적 권리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상정을 합니다. 오든넬은 이 세 가지 원리 중 어느 하나만을 강조할 때 이건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헌법을 주도한 제임스 메디슨보다 이 세 원리 간의 모순을 더 명확히 인식하고 더 영향력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 자는 없다고 평가를 합니다. 메디슨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다수 지배, 즉 다수결 원리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수파가 자기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파당적 다수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 지배 원리를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입장을 이제 민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민주적이다. 이런 비판이 가능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수 의사가 관철되지만 소수와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 그리고 다수가 자신의 집단만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공선을 추구하는, 이것이 이제 공화주의적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와 공화주의 원리, 자유주의 원리, 이 세 가지의 어떤 균형을 메디슨은 추구했던 것이고요. 이 채무를 진 농민들의 어떤 반발에 의해서 발생한 1786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일어난 세이즈의 반란, 이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민들의 과다한 어떤 정념의 표출이 사실상 내전으로까지 발전된 이런 충격적 사건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이 미국 연방헌법 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중심의 권력구조에서 연방중심 권력구조의 변화, 그리고 의회 우위 체제에서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의 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굉장히 인민의 직접 참여를 촉진하는 참여민주주의적 정체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전환,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메디슨은 처음에 이제 1774년에 독립으로 가는 과정에 이 대륙회의에서 모든 카운티, 시티, 타운의
시한위원회를 이제 조직하도록 결의를 하는데 이때 23세로서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버지니아 헌법 신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버지니아 회의가 소집되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로 참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76년에 이제 버지니아 의회가 성립될 때 여기 하원 의원으로 또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버지니아 주의 국무위원으로서 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행정부에도 이제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779년에는 버지니아 주 대표로서 대륙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특히 이제 대륙회의 의원과 버지니아 하원 의원으로서의 이 경험이 메디슨이 이 신헌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관한 자기의 문제의식을 형성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 메디슨이 이제 인식한 공화정,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대의민주정과 거의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의민주정, 즉 민주정의 핵심적 폐해는 파당적인 다수파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다수파의 이익이 옳고 그름의 정책 기준이라는 현재의 어떤 이런 기준, 검언보다도 더 오용되고 해명이 필요한 어떤 원리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수는 통치할 최종적인 권리를 갖는데 그렇지만 다수도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해관계나 정념, 의견의 기초에서 이들이 다수파를 합치게 될 경우 소수의 권리나 소수의 이익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고 또 공공선이 침해된다는 것이죠. 메디슨은 그런 것을 해결하는 어떤 해답을 이해관계나 정념의 축소가 아니라 확대해서 찾았습니다. 즉 사회가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념들로 나누어지게 되면 이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념들이 서로 견제하게 됨으로써 그 부정적인 영향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메디슨은 과감하게 이 큰 국민국가 규모에서 시행되는 대의민주정이 직접 민주정보다 훨씬 우월한 정치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의민주정에서는 인민의 대표들의 어떤 정제와 확대 과정을 통해서 파당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대의민주정이 보다 우월한 체제다. 메디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제와 확대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대의민주정의 기능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개념입니다. 메디슨은 이 대의민주정에서 정제와 확대 이 두 단어를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대표의 어떤 차원인데요. 즉, 보다 정제되고 확대된 어떤 의사와 견해를 가진 탁월한 사람들이 대표로 선출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표들의 활동의 어떤 차원입니다. 이 대표들이 의회 내에서 대의 과정 중에서 유권자들의 특수하고 파당적인 견해를 정제하고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의민주정이 이런 긍정적 기능을 하려면 소규모의 동질적 사회가 아니라 광역의 다원적 사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는 이제 큰 선거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즉 광대한 공화국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에 의해서 대표가 선출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다 많은 사람이 이제 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대표의 후보의 풀이 클 것이기 때문에 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선거구가 크면 유권자도 클 것이기 때문에 보다 이제 장점을 가진 사람을 잘 뽑을 수 있다는 것이죠. 파당이 초래하는 공동체의 타락과 붕괴. 이것은 공화주의 정치 이론의 아주 핵심 문제였습니다. 마키아벨리 역시 이제 로마 공화정의 붕괴를 이런 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메디슨도 이제 10번 논술의 서두에서 당시죠. 당시 이 파당적 정신이 아메리카의 주정부를 불법과 부정으로 오염시키고 있고 이것이 당시 미국에 처했던 근본적 문제다. 그리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을 이제 자신의 목표로 제시한 것이죠.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때 이제 그런 비판이 제기가 되는데 이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 이 세 원리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자유주의, 특히 경제적 자유주의가 너무 부각되고 민주주의 원리는 너무 이제 취약했던 이런 시기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시기에 이제 미국 체제가 그런 문제점에 빠지게 된 역사적 기원을 학자들은 찾게 되었고 그 기원을 찾다 보니까 이제 메디슨의 헌법까지 이제 올라가서 이것이 반민족이다 이런 비판이 된 것이 제기가 된 것이죠.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이 이제 권력 분립 체제입니다. 그 이전까지 이제 영국 정치의 근거가 된 이론은 혼합정부론입니다. 영국 당시 헌정 체제는 국왕과
귀족회의, 즉 상원과 평민회의, 즉 하원이 있는 혼합정체로서 정당화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세기 초영국 내전이 발발하면서 시민계급들로서는 이 혼합정부를 수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혼합정부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권력분립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제약할 필요성에서 입법 기능과 집행 기능의 분리에 대한 요구가 이제 강해지고요. 특히 이제 독립적 사법부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더 이제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라고 하는 정부 기능의 추상적 구분이 이제 개념이 정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리된 이 세 기능을 어떤 세력의 손에 놓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의회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의회도 국왕만큼 전제적일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이제 드러난 것이죠. 미국의 경우도 이런 패턴이 똑같이 되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권력의 산부 간에 서로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이것을 결국은 권력의 궁극적 원천인 인민의 호소함으로써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퍼슨은 제안을 하고 했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적합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이제 메디슨은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민에 의존하는 것은 인민은 이승보다는 정념에 지배당할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정의에 있어서는 메디슨은 엄격한 권력 분립 대신에 견제와 균형 정부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견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입법부입니다. 각 부간의 권한을 엄격히 구분해서 이걸 헌법에 이렇게 정밀하게 적어 놓는다고 해서 권력 분립이 지켜지는 건 아니다. 그것은 양피지 방벽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디슨은 이 산부를 선출하는 방식, 임기, 권력, 이런 것을 아주 다양하게 서로 상이하게 만들므로써 그래서 정부 그 자체 내에 선출 방식, 권력, 임기, 기능 등에서 충분한 변이를 만들므로써 상이한 이해와 관점을 만들고 그 결과로서 이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좀 주의할 것은 이 상원과 대통령은 직접 선출이 아니라 간접 선거로 뽑는 것이죠. 메디슨은 이것이 보다 엄선된 선정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인민으로부터 가장 먼 기구인 상원과 대통령에게 견제권을 이제 부여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당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파당적 다수파에 대한 문제의식인데요. 결국 이 개념은 정치적 어떤 담론이나 실천에서 누구도 파당성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하는 정책 실천의 어떤 한계에 대한 지적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대의민주정과 직접민주정의 관계에 대한 메디슨의 논의입니다. 메디슨은 강조하기를 어떤 대표와 대표제되는 자 간의 어떤 간격 이런 것을 강조하고요. 이것이 이제 대립되는 의견 간의 조정과 타협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메디슨의 민주주의 사회적 기초로서 제시한 다원적 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어떤 인식입니다. 다원적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은 파당 문제 해결을 위한 메디슨식 처방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시 뒤집어 말하면 이 다원적 사회와 상반되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문제점인 파당 대립이 아주 극단화되어서 나타날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이제 좀 암울한 경고, 위험한 경고를 메디슨의 논의가 제시하는 어떤 교훈의 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운동론적인 이런 것을 좀 바탕에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주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민주정부를 수립을 하면 정말 국민 다수의 이런 이제 지지에 바탕한 이런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그 정부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정말 좋은 사회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리고 이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좀 기대, 정치에 대한 이런 아주 좀 낙관적인 기대, 이런 것을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메디슨의 이렇게 논의를 다시 되짚어 보면 다수파의 의사가 반드시 선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지나친 좀 자만심을 가졌던 건 아닌가, 이런 것을 메디슨은 좀 깨우쳐 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자유주의 원리에 대한 좀 더 공부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 파당성의 문제, 저희가 정권 교체를 거듭하면서 지나치게 파당 대립이 너무나 격화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파당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공공선에 대한 추구, 공화주의에서 강조하는 바인데요. 이런 것을 같이 우리가 좀 공부해서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여러 문제들을 좀 더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공부 못지않게 자유주의, 공화주의, 이걸 좀 균형 있게 봐야 된다.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